내 속옷 지금 당장 벗어서 나한테 제출해. 낡은 군용 트럭의 짐칸 안. 지독한 기름 냄새와 눅눅한 먼지가 뒤섞인 공기 속으로 황 중사의 저열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입계는 상대를 철저히 조롱하고 무너뜨릴 때 짓는 특유의 역겨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이 이아나 하사를 향했다. 이아나 하사는 등 뒤에 차가운 철판에 몸을 기댄 채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켰다. 그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곳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황 중사 옆에 선 초의 상병과 박일병은 비열한 웃음소리를 내며 이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아나 하사는 그저 까다롭고 잘난 척하는 여군일 뿐이었다. 부대의 썩은 관행에 순응하지 않고 사사건건 원칙을 따지던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눈엣가시였다. 오늘의 이 궁이 훈련은 바로 그 눈엣가시를 뽑아버리기 위한 그들만의 의식이었다. 황 중사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군화가 짐칸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못 들었어. 이건 명령 불복종이야. 이 하사, 아니면 네가 말로만 듣던 그 특별 대우를 원하는 건가?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다는 걸 네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거냐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교묘하게 군인과 여자라는 단어를 오가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하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군기 훈련이 아니라 성희롱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단호했다. 그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남성 위주의 군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2배, 3배로 노력했다. 체력 훈련에서도. 전술 평가에서도 단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것은 총이나 포탄이 아니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민낯이었다. 최상병이 키득거리며 거들었다. 성희롱, 야, 우리가 지금 내 몸을 만지기라도 했냐? 그냥 군수품 확인하는 거야. 내 속옷도 엄연히 보급품 아니냐? 상태가 어떤지 상관으로서 확인 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들의 논리는 궤변이었고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권력을 이용한 철저한 괴롭힘이었다. 이하나가 이곳으로 불려온 이유는 단순했다. 며칠 전 황 중사가 유류를 빼돌리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하나의 입을 막고 그녀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을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 기회다. 이하나, 내 손으로 직접 벗을래? 아니면 우리 막내 박일병이 도와줄까? 황 중사의 협박에 박일병은 기다렸다는 듯이 음흉한 표정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노골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하나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곳에서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 트럭은 부대에서도 가장 후미진 정비구역 한쪽에 버려져 있었다. 만약 저항한다면 이들은 분명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임무 수행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 따위로 위장될 것이 뻔했다. 그들에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힘과 짬이 있었다. 이하나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황 중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똑똑한 선택이야. 군 생활 편하게 하려면 그렇게 머리를 쓸 줄 알아야지. 자, 어서. 시간이 없어. 우리도 저녁 먹으러 가야지.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그녀를 재촉했다. 이하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떤 일을 당하든 반드시 너희들을 군법 재판에 세울 거다. 내 군복을 벗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과도 같았다. 그 순간
황 중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이하나의 저항이 이토록 완강할 줄은 몰랐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 끝까지 해보자는 거구나. 좋아.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고. 그는 손짓으로 최상병과 박일병에게 다가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하나의 양쪽으로 다가섰다. 이하나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의 철판이 그녀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언제나 딸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셨던 아버지. 군인이 되겠다는 그녀의 결심에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자랑스러워 하셨던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바로 오늘 오후에 아버지가 면회를 오기로 한 날이었다. 그녀는 이 추악한 모습을 아버지께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니, 이 상황 자체가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상상하는 자랑스러운 딸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금 그녀는 그저 무력한 먹잇감에 불과했다. 최상병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향해 뻗어 오는 순간이었다. 이하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좁은 공간과 수적 열쇠는 극복하기 어려운 벽이었다. 그녀의 저항은 오히려 그들의 가학적인 쾌감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이것 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황 중사는 혀를 차며 직접 나섰다. 그는 이하나보다 체격도 훨씬 컸고 힘도 강했다. 그가 작정하고 달려들자. 이하나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순식간에 그녀의 팔이 뒤로 꺾이고 몸은 옴짝달싹 못하게 제압당했다. 굴욕적인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황 중사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러게 처음부터 말을 잘 들었으면 좋았잖아. 이제 와서 울어도 소용없어. 그는 이하나의 군복 상의 단추를 풀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의 더러운 손길이 닿기 직전 이하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물어뜯었다. 황 중사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다. 그의 손등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과 함께 피가 맺혔다. 순간적인 고통은 곧바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다. 이 미친년이 그의 눈이 충혈되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손을 들어 이하나의 뺨을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 트럭 짐칸의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희미한 소리였지만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황 중사와 부하들은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추고 문 쪽을 쳐다봤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곧 조용해졌다. 황 중사는 침을 뱉으며 말했다. 어떤 새끼가 방해하고 지랄이야. 그는 다시 이한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제 더는 못 참아. 최상병, 박일병 인연 옷 전부 벗겨. 그의 명령은 이제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명백한 범죄의 영역으로 치닫고 있었다. 최상병과 박일병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황 중사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뭘 꾸물거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말고는 아무도 몰라. 당장 실행해. 그 말에 두 사람은 마지못해 다시 이한에게 다가갔다. 이하나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두 명의 장정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의 군복 상의가 거칠게 벗겨지고 안에 입고 있던 티셔츠마저 찢어졌다. 그녀의 저항이 약해진 틈을 타 황 중사는 다시 한번 그녀의 속옷을 향해 손을 뻗으며 명령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네 스스로 벗어. 그렇지 않으면... 꽝!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트럭 짐칸의 문이 엄청난 소리와 함께 뜯겨져 나가듯 열렸다. 강렬한 역광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침입자였다. 황 중사와 그의 부하들은 놀라 굳어버렸고 이하나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며 그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같은 날 오후 이하나 하사가 트럭 짐칸에 갇히기 약 1시간 전이었다. 제17사단 정문 앞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국산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단정하게 다려 입은 면바지에 수수한 셔츠 차림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강진이었다. 언뜻 보기에 그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처럼 보였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걸음걸이는 조용했다. 위병소에 다가서는 그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위압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위병소에 있던 젊은 병사는 다소 건성으로 그를 맞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병사의 말투에는 민간인, 특히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노인을 대하는 은근한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이강진은 그런 태도에 전혀 개의치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하나 하사 면회하러 왔습니다. 미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꺼내 공손하게 건넸다. 위병은 신분증과 면회 신청자 명단을 대충 훑어보더니 확인되었다는 듯 고개를 까딱였다. 잠시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담당 부대에 연락해서 이 하사 내려오라고 하겠습니다. 이강진은 고맙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한 뒤 한쪽으로 비켜서서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는 딸을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훈련이 고되지는 않은지, 식사는 잘하는지, 선임들과는 잘 지내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았다. 딸이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무심코 부대 안의 풍경을 살폈다. 그의 눈은 평범한 민간인의 것과는 달랐다.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길러진 그의 시선은 부대의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부대의 모습은 어딘가 미묘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위병들의 근무 교대 절차는 엉성했고 제초 작업 중인 병사들의 궁의는 풀어져 있었다. 몇몇은 그늘에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었고 간부로 보이는 인물은 보이지 않았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가는 장교의 걸음걸이에서는 군인 특유의 절도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이강진에게는 부대 전체의 기강회의를 보여주는 명백한 징후들이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다. 약속된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 있었다. 이하나는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아이였다. 무슨 일이 없다면 이렇게 늦을 리가 없었다. 이강진의 온화했던 표정에 조금씩 옅은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갔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여러 번 반복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다시 위병소로 다가갔다. 아까와는 다른 병사가 근무를 서고 있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나 하사와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위병은 상황을 잘 모른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아저씨. 저희는 연락만 취해주는 곳이라서요. 부대 안에서 훈련 중이거나 작업 중이면 바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군대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좀 더 기다려 보시죠. 그의 말투는 여전히 무심했다. 이강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섰다. 그는 위병과 실랑이를 버릴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딸의 성격, 부대의 미심쩍은 분위기,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전화. 이 모든 조각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불안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정문에서 넋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부대 지리에 헌했다. 딸의 소속 부대는 정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는 위병에게 다시 다가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 제가 직접 부대 건물 앞까지만 가보겠습니다. 거기 휴게실에서 기다리면 딸도 더 찾기 쉬울 테지요. 위병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규정상 민간인이 함부로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상대는 그저 힘없어 보이는 노인이었고 끈질기게 부탁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저쪽 행정반까지만 가셔서 거기서 기다리세요. 절대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강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인사한 뒤 부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아까보다 조금 더 빨라져 있었다. 그의 감각은 이제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긴장감과 부자연스러움을 감지하고 있었다. 딸이 속한 대대 건물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도 이하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주말 오후라 그런지 건물 내부는 한산했다. 그는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한 젊은 장교에게 딸의 행방을 물었다. 그가 바로 대대장인 김대위였다. 김대위는 이강진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아, 이하나 하사님 아버님이십니까? 지금 이 하사는 잠시 중요한 임무 수행 중입니다. 아마 곧 끝날 테니 저기 휴게실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김대위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강진은 그 짧은 순간에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로 한 남자가 다가왔다. 바로 황 중사였다. 그는 아직 이하나를 트럭으로 끌고 가기 전이었다. 그는 김대위 옆에 선 이강진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다. 웬 민간인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대위님? 부대 보안에 좀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강진은 황 중사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관상과 태도, 말투에서 이강진은 단번에 그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파악했다. 부하들을 괴롭히고 약자에게 강하며 자신의 작은 권력을 남용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군에 있어서는 안 될 암적인 존재. 황 중사는 이강진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아저씨, 여긴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볼일 끝났으면 어서 돌아가시죠.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고 아무나 다 들어오는 줄 아나. 그의 무례한 언사에 김대위는 제지하기는커녕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이강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황 중사의 얼굴과 그의 계급장을 조용히 눈에 담아두었다. 그리고 김대위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건물을 나서는 척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순순한 태도에 황 중사는 콧방귀를 뀌며 의기양양하게 지나갔다. 하지만 이강진은 건물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그는 건물의 사각지대로 몸을 숨기고 창문을 통해 내부의 동태를 살폈다. 그의 직감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저 황 중사와 김대희가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황 중사가 몇몇 부하들을 데리고 건물 뒤편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강진은 그림자처럼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익힌 은밀 기동술은 이런 상황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는 황 중사 일행이 부대에서도 가장 외지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정비구역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낡아서 사용하지 않는 군용 트럭 몇 대가 버려져 있었다. 황 중사 일행이 한 트럭 주변에서 멈춰 서더니 누군가를 강제로 짐칸 안으로 밀어 넣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비록 멀리서였지만 이강진은 그것이 자신의 딸 이하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온화했던 아버지의 얼굴은 사라지고 적을 마주한 지휘관의 냉혹한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즉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딸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는 조용히 근처의 다른 폐차량 뒤에 몸을 숨겼다. 트럭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딸의 저항하는 목소리와 저들의 추악한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박혔다. 시간은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무렵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문제의 트럭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은 신중했지만 지체는 없었다. 트럭 짐칸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문틈에 귀를 가져다 댔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기에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네, 스스로 벗어. 그렇지 않으면 황 중사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이강진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짐칸의 낡은 잠금 장치를 단숨에 부수고 온 힘을 다해 철문을 열어젖혔다. 쾅 굉음과 함께 한 줄기 빛이 어둠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리고 그 빛의 한가운데 분노로 가득 찬 한 아버지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트럭 짐칸의 어둠을 가른 것은 눈부신 역광, 그리고 그 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황 중사와 그의 부하들은 잠시 얼어붙었다. 그들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그들의 폐쇄된 왕국에 허락도 없이 침입한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반면 이하나는 그 실루엣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과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녀의 아버지가 그곳에 서 있었다. 구원처럼, 혹은 심판처럼. 아, 아버지. 그녀의 입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목소리는 거의 신음에 가까웠다. 이강진의 시선은 그 누구도 아닌 딸 이안에게 먼저 향했다. 찢어진 티셔츠,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자국. 그의 눈에 비친 딸의 모습은 그의 심장을 수천 개의 칼날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격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트럭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황 중사 일행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시했다. 그의 안중에는 오직 딸 하나뿐이었다. 그는 묵묵히 다가가 입고 있던 자신의 낡은 재킷을 벗어 딸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조심스러웠다. 이강진의 행동에 그제야 정신을 차린 황 중사가 고함을 질렀다. 누구야? 당신 여긴 군사구역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자신의 권위를 되찾아야 했다. 이강진은 딸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처음으로 황 중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듯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내 딸에게서 손 떼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트럭 안의 공기를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황 중사는 그 무게감을 감지할 만큼 영리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이강진은 그저 딸의 일에 분노한 행색이 초라한 늙은 민간인일 뿐이었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민간인 따위가 감히 그의 심기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황 중사는 코웃음을 치며 한 걸음 다가섰다. 아저씨,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지금 이건 군기 훈련 중이었습니다. 당신 딸이 군인으로서 자세가 영 빠져서 상관으로서 바로잡아주던 중이었다고. 민간인이 군대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야.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나가시오. 그는 군기 훈련, 상관 같은 단어들에 힘을 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옆에 있던 최상병과 박일병도 황 중사의 태도에 안정을 되찾고 다시 기세등등해져서 이강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강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뜯겨 나간 문짝, 짐칸 바닥에 떨어진 단추.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역겨운 욕망의 흔적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기억 속에 사진처럼 각인되었다. 그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고 동시에 저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추가하고 있었다. 이강진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오해한 황 중사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이강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조롱했다. 왜? 말이 없으셔? 찔리는 거라도 있나? 아니면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이제야 실감이 나시나 딸 교육 똑바로 시키지 그랬어. 여기서 이렇게 망신당하게 만들지 말고. 황 중사. 이강진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불렸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황 중사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지금 내 놈이 한 짓은 군기 훈련이 아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 행위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다. 그 말에 황 중사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푸아하 범죄대가 아저씨가 뭘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게. 여기가 어딘 줄은 알아. 여긴 군대야. 여기서 법은 나야. 나. 그는 자신의 가슴을 2번 치며 소리쳤다. 그리고 내 놈은 지금 군사시설 무단 침입에 군인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야.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몇몇 병사들이 멀찍이서 이쪽을 엿보기 시작했다. 상황이 커지는 것을 직감한 김대위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달려왔다. 황 중사, 이게 무슨 소란이야? 그는 트럭 안의 광경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 반쯤 옷이 벗겨진 이하나 하사와 분노한 민간인, 그리고 통제 불능의 황 중사, 김대위는 본능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싶었다.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황 중사. 일단 병사들 데리고 물러나. 그는 어설프게 상황을 중재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미약한 명령은 이미 이성을 잃은 황 중사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상관인 김대위가 나타나자 황 중사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해야겠다는 비뚤어진 생각을 굳혔다. 그는 김대위의 말을 무시하고 이강진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오해는 무슨, 이 늙은이가 다짜고짜 들어와서 훈련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강진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위협했다. 마지막 경고다. 늙은이. 10초 줄 테니 여기서 꺼져. 그러지 않으면 내 놈이랑 내 딸년. 둘 다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하나, 둘. 그는 보란듯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이강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고요한 눈으로 황 중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의 의미를 황 중사는 알지 못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고 모든 것을 끝장낼 결심을 마친 자의 침묵이었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황 중사는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손을 뻗어 이강진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이 개새끼가 끝까지.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강진을 트럭 밖으로 끌어내 내 동댕이 치려 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은 경악했고 이하나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우리 아빠한테 손대지 마. 김대위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황 중사, 그만두지 못해? 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황 중사의 손이 이강진의 멱살을 틀어진 바로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이강진은 멱살을 잡힌 채로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황 중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표정이 떠올랐다. 그것은 비웃음도 분노도 아니었다. 상대를 가엾게 여기는 듯한 아주 옅은 연민의 미소였다. 모든 기회는 끝났다. 이강진이 조용히 읊조렸다. 황 중사의 소나기에 잡힌 이강진의 멱살은 그의 분노를 증명하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주변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지켜보던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이하나는 아버지에게 뻗어오는 폭력을 막기 위해 달려들려 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미세한 손짓에 발을 멈췄다. 그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명령이었다. 이강진은 자신을 향한 물리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황 중사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너머 더 먼 곳을 향하고 있는 듯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기회는 끝났다는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황 중사는 이강진의 그 기묘한 평온함에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느꼈다. 뭐 기회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는 멱살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이강진을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의 온 힘을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진은 마치 바위에 뿌리 내린 거목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이강진은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황 중사는 그가 방역이라도 할 줄 알고 순간적으로 몸을 긴장시켰다. 하지만 이강진의 손은 그의 손목을 향하지 않았다. 대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침착한 동작으로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를 향했다. 그 행동은 너무나도 여유로워서 오히려 황 중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강진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투박하고 낡은 군용으로 보이는 구형 폴더폰이었다. 그 전화기는 이강진의 초라한 행색과 어우러져 그를 더욱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이게 만들었다. 황 중사는 실소를 터뜨렸다. 뭐야, 지금 경찰에라도 전화하시게 맘대로 해봐. 누가 오기 전에 내 놈뼈부터 부러질 테니까. 이강진은 그의 조롱을 배경음악처럼 흘려들으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폴더를 열고 버튼 하나를 길게 눌렀다. 단축번호로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였다. 전화 연결음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마치 수신자가 그의 전화를 영원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곧바로 연결되었다. 나다. 이강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다. 부드러움과 온화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강철을 깎아 만든 듯한 냉철하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의 변화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전화기 저편에서 무언가 다급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강진은 주변의 소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의 용건을 명료하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육군 본부 감찰실 직통이지. 지금부터 내 명령을 복창하고 즉시 실행한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황 중사 옆에 서 있던 김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육군 본부 감찰실이라는 단어는 일선 부대의 장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그는 본능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혀 이강진과 그의 낡은 폴더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현 시간부로 제17보병사단 전 부대의 위수령을 발령한다. 사단 내 모든 병력과 차량의 이동을 전면 통제하고 특히 사단 헌병대는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라. 내 말 알아들었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단어에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황 중사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늙은이가 지금 미쳤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먼? 그는 이강진의 멱살을 잡은 손을 흔들며 고함을 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쩐지 아까보다 기세가 줄어들어 있었다. 이강진의 연기가 너무나도 실감났기 때문이었다. 이강진은 황 중사의 방해를 무시하고 통화를 이어갔다. 그리고 수도 방위사령부 직할 특별임무대 방패를 즉시 출동시켜라. 목표는 17사단 2대대 3중대 주둔지 헬기를 이용해 15분 내로 현장에 도착하도록. 현장 지휘는 내가 직접 맡는다. 수도 방위사령부 특별임무대. 그 이름이 나오자 김 대위는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방패 부대는 대통령 암살 시도나 군사 쿠데타 같은 최악의 상황에만 투입되는 군내에서도 그 존재 자체가 극비인 최정계 특수부대였다. 일개 보병 부대 내부의 소란 따위에 움직일 조직이 아니었다.
이강진은 잠시 말을 끊고 처음으로 멱살을 잡고 있는 황 중사를 쳐다보았다. 중대 내 모든 통신망을 차단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막아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저항은 반란으로 간주하고 발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압하는 것을 허가한다. 그는 황 중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마치 그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그제야 황 중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뇌가 마침내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의 소나귀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강진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스르르 놓았다. 이강진은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사형 집행인의 그것처럼 차갑고 무감정했다. 체포 대상자는 이대대 3중대 소속 황모 중사, 최모 상병, 박모 일병, 죄목은 초병 위협, 명령 불복종, 직권 남용, 가혹 행위 및 여군에 대한 성적 위협,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얼어붙어 있는 김 대위를 바라보았다. 중대장 김모 대위는 지휘 책임 방기 및 사건 은폐 시도 혐의로 즉시 직위 해제하고 현장에서 체포한다. 이 모든 명령은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타 육군 중장 이강진의 이름으로 발령한다. 식별번호 알파 탱고 제로 세븐 육군 중장 이강진. 그 이름이 김 대위의 뇌리를 망치처럼 강타했다. 전설로만 듣던 이름, 군 내 최연소 장성 진급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군 전체의 기강 확립과 부패 척결을 이끌고 있는 군의 살아있는 칼날, 자비심 없기로 유명하며 그의 감찰 레이더에 걸린 부대는 지휘관부터 이등병까지 살아남지 못한다는 소문의 주인공. 바로 그 백사 바이, 시 이강진, 김대위의 눈앞이 하얘졌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군의 가장 무서운 인물 앞에서 그의 부하가 저지르는 범죄를 방관하고 있었다. 아니, 그 범죄의 대상이 바로 그 장군의 외동딸이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그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황 중사는 여전히 그 이름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장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의 영혼은 이미 몸에서 빠져나간 상태였다. 그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이강진을 가리키며 말을 더듬었다. 거짓말. 내 놈 따위가 무슨 중장.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먼 곳에서부터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였다. 벌의 날갯짓 같은 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커지며 지축을 울리는 굉금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였다. 한 대가 아니었다. 여러 대의 헬기가 이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이강진은 통화를 마친 폴더폰을 조용히 닫았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위협하던 벌레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충격과 혼란에 빠진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다 끝났다. 딸아,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하늘이 시끄러워지고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이강진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을 뒤덮은 굉음은 더 이상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대의 평온한 주말 오후를 산산조각 내는 파괴의 교향곡이었다. 검은색으로 도장된 그 어떤 부대 마크도 없는 날렵한 기체의 헬리콥터 세 대가 지상의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기세로 급강하했다. 헬기의 강력한 하강풍은 정비구역 전체를 거대한 먼지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낡은 트럭 덮개들이 미친 듯이 펄럭였고 작은 부품들과 모래먼지가 회오리치며 사방으로 흩날렸다. 멀리서 구경하던 병사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다.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한 풍경이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이강진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딸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휘몰아치는 바람에도 그의 옷자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듯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혼란이 제압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반면 황 중사와 그의 패거리는 속수무책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들은 먼지 폭풍 속에서 콜록거리며 바닥을 뒹굴었다. 그들의 귀에는 오직 지옥의 소리처럼 울리는 프로펠러 소리만이 가득 찼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그들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 비참하게 몸부림쳤다. 헬리콥터가 지상 10m 상공에 정지하자 검은 로프가 순식간에 땅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특수 전투 장비로 무장한 대원들이 미끄러지듯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들의 얼굴은 방탄 헬멧과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최신형 소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땅에 발이 닿는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일부는 즉시 외부로 통하는 길을 차단하며 경계 태세를 갖췄고 일부는 문제의 트럭을 중심으로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불필요한 동작도, 단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한 살상 기계처럼 보였다. 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김대위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수도 방위사령부, 직할 대테러 부대, 방패, 그들은 평시에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군의 유령들이었다. 그들이 출동했다는 것은 이곳이 지금 전쟁터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했다. 포위망이 완성되자 마지막으로 헬기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다. 그는 다른 대원들과는 달리 소련 계급장을 단 지휘관이었다. 그는 먼지를 일으키며 착지하자마자 주위를 둘러볼 필요도 없다는 듯 곧장 이강진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직선으로 걸어왔다. 그는 이강진의 5m 앞에서 우뚝 멈춰서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완벽한 각도의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동작은 너무나도 절도 있고 강력해서 착 하는 소리가 헬기 소음을 뚫고 들리는 듯했다. 보고 수도 방위사령부 특별임무대 현장 도착 완료했습니다. 중장님, 다음 명령을 하달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 안에 담긴 절대적인 충성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중장님이라는 호칭이 지휘관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주변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의심마저 산산조각 났다. 멀리서 엎드려 있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더욱 깊게 쳐박았다. 이하나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늘 인자하고 평범해 보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군 최정계 부대의 지휘관에게 허리를 굽혀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알던 아버지의 세계와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아버지의 세계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새로 배우고 있었다. 이강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령의 경례를 받으며 말했다. 수고했다. 김소령, 현장 통제권은 지금부터 내가 직접 인수한다. 자네 부대는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지역을 완벽히 봉쇄하고 그 어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라. 명심하겠습니다. 김소령은 짧고 굵게 대답하고는 즉시 뒤돌아 자신의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기계처럼 움직여 포위망을 더욱 굳건히 했다. 이제 이곳은 이강진 장군의 개인적인 사법 집행 구역이 되었다. 모든 권력이 이강진에게 집중되는 그 모습을 황 중사는 흙먼지 속에서 넋이 나간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뇌는 이미 기능을 정지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너무나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이강진은 더 이상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군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 그 자체였다.
황 중사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군대 내에서의 위치, 자신의 짬, 자신의 권력이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의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운명이었다. 그의 옆에서 최상병은 이미 오줌을 지린 채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었고, 박일병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며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굴한 모습은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추악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이강진은 마침내 바닥에 널브러진 벌레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더럽고 추한 것을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들어 벌벌 떨고 있는 황 중사를 가리켰다. 그것이 신호였다. 김소령은 즉시 대원 2명에게 턱짓했다. 복면을 쓴 2명의 대원이 소총을 든 채 성큼성큼 황 중색에 다가갔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황 중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황 중사는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법 위에 군림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그의 애원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한 명의 대원이 군화 발로 황 중사의 가슴을 걷어차 그를 넘어뜨렸다. 다른 한 명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플라스틱 수갑으로 단단히 결박했다. 황 중사의 비명과 저항은 훈련된 전문가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이강진은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첫 번째 현장 명령을 내렸다. 저놈들부터 처리해. 한 놈도 빠짐없이. 그의 명령과 함께 박일병과 정신을 잃은 최상병도 차례로 제압되었다. 그들의 비참한 비명은 여전히 상공을 맴도는 헬리콥터의 굉음에 묻혀 그 누구의 귀에도 제대로 닿지 않았다. 심판은 그렇게 소리 없이 하지만 철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정비구역에서 울려 퍼진 헬리콥터의 굉음과 특수부대의 등장은 순식간에 7사단 전체를 벌집 쑤신 듯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사단 지휘통제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고 영내의 CCTV 화면은 정비구역을 기점으로 모두 까맣게 변해버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사단장인 오징유 소장은 관사에서 뒤늦게 보고를 받고 황급히 지휘통제실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사단 영내에 저딴 것들이 허락도 없이 날아다니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은 건가? 당장 헌병대 출동시켜서 저놈들이 누군지 알아내. 하지만 그의 불호령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작전 참모가 사색이 된 얼굴로 보고했다. 사단장님, 헌병대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상급 부대인 군단 사령부에서 전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암호 전문을 오 소장에게 건넸다. 전문은 단 한 줄이었다. 현 시간부로 17사단은 모든 작전 및 지휘권을 상급 부대에 이양하고 추후 명령 시까지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발신자는 군단 사령부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위, 육군 본부 직인이 찍혀 있었다. 오 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사실상의 지휘권 박탈이었다. 전시 상황도 아닌데 일개 보병사단에 이런 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말도 안 돼. 그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지휘통제실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지휘용 지프차에 몸을 싣고 미친 듯이 문제의 정비구역으로 달려갔다. 그가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삼엄한 경계 태세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정비구역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은 복면을 쓴 특수부대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그의 지프차가 접근하자 2명의 대원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2개의 별이 빛나는 장군 차량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고 소총의 총구는 정확히 지프차의 엔진룸을 향하고 있었다. 운전병이 겁에 질려 차를 세우자 오 소장은 창문을 내리고 고함을 질렀다. 나는 이 부대의 사단장이다. 너희들 소속이 어디야? 당장 길을 비키지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2개의 별을 단 장군의 위엄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그 위엄은 검은 복면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대원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지역은 현재 상급 부대의 명령에 따라 통제 중입니다.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존경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일 뿐이었다. 오 소장은 평생 군 생활을 하며 이런 모욕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의 부대 안에서 정체불명의 군인들에게 길을 가로막히고 명령을 받다니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채서 내렸다. 너희들 지휘관이 누구야? 당장 책임자 나오라고 해. 내 눈앞에 데려와. 그가 소리치는 순간 포위망 안쪽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수수한 민간인 복장을 한 희끗희끗한 머리의 중년 남성이었다. 오 소장은 처음에는 그가 납치되었던 민간인 피해자이거나 혹은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미치광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또 누구야? 이 모든 게 당신과 관련 있는 건가? 남자는 오 소장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남루한 재킷과 평범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오 소장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다.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군 전체를 감찰하는 감찰사령관의 눈빛. 그리고 그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비록 야전에서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수많은 회의 자료와 군 내부 신문에서 지겹도록 보아왔던 얼굴이었다. 군의 부패를 잘라내는 칼.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육군 중장 이강진이었다. 오 소장의 뇌는 순간적으로 정지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왜 육군 본부의 삼성 장군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자신의 부대 최말단 정비구역에 최정계 특임대를 이끌고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사실이 스쳐 지나갔다. 이강진 장군에게는 군에 복무 중인 외동딸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딸의 소속이 바로 이 17사단이었다. 후억! 오 소장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땅이 꺼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바쳐 몸에 익힌 동작을 취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힘껏 발을 부딪히며 거수 경례를 외쳤다. 충성 중장님께 대하여 경례. 사단장인 오징유 소장의 우렁찬 경례의 구호가 정비구역 전체에 울려 퍼졌다. 2개의 별을 단 장군이 허름한 민간인 복장의 남자에게 깎듯이 경례하는 모습. 그 비현실적인 광경은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에게 이강진의 정체를 의심의 여지 없이 각인시켰다. 그들의 공포는 이제 경외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강진은 즉시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싸늘한 눈으로 오 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오 소장의 군복을 뚫고 그의 무능함과 나태함을 후벼 파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이강진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 호수처럼 차가웠다. 쟨 관할 부대에서 이런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 오 소장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답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슬 퍼런 질책이 담겨 있었다. 오 소장은 경례를 한 자세 그대로 굳어 식은땀만 흘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강진은 오 소장을 지나쳐
그의 뒤에 도착해 있던 다른 차량들을 향해 손짓했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에서 군 검사와 감찰부 수사관들이 내렸다. 그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듯 냉철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진정한 심판자들이 도착한 것이다. 이강진은 그들을 향해 명령했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시작한다.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색출해 지휘 책임이 있는 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서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수석 군 검사가 대답했다. 수사관들은 즉시 임시 천막을 치고 현장 지휘 본부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전을 수행하듯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이강진의 말 한마디에 한 부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수사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강진은 마지막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는 김대위와 결박된 채 끌려온 황 중사 일행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저놈들부터 시작해 저놈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파헤쳐라.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수사관들이 황 중사와 최상병, 박일병, 그리고 김대위를 각각 다른 수사 천막으로 끌고 갔다. 황 중사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장군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그의 비명은 천막에 지퍼가 닫히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잠시 후 외부에서는 들릴 듯 말 듯한 그러나 분명히 끔찍한 고통이 담긴 비명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무력으로 시작된 심판은 이제 차갑고 철저한 법의 이름으로 그 두 번째 막을 올리고 있었다. 수사 천막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히 분리된 또 다른 지옥이었다. 차가운 금속 의자에 결박된 채 앉아있는 황 중사 앞으로 서류 뭉치를 든 군 검사가 앉았다. 검사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없었다. 그는 기계처럼 미리 준비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성명, 황철규, 계급, 중사, 맞나. 황철규 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전까지의 공포는 이제 체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앉은 남자가 일개 부대의 법무관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육군 본부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로 불리는 감찰실 소속의 베테랑 검사였다. 그의 손에 걸린 군인은 결코 빠져나갈 수 없었다. 황 중사, 지금부터 자네에게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으며 여기서 하는 진술은 모두 법정에서 자네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검사는 기계적인 어조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황 중사는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군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이하나 하사가 평소 복무 태도가 불량하고 상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여서 교육 차원에서 검사는 그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서류 뭉치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내 속옷. 지금 당장 벗어서 나한테 제출해. 천막 안에는 황 중사 자신의 저열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녹음기에서는 그가 이안에게 했던 모든 성적 희롱과 협박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황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강진이 그 상황에서 녹음을 하고 있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검사는 녹음을 끄고 차갑게 말했다. 이것도 교육의 일환이었나. 여군 부에게 속옷을 요구하는 것이 17사단의 새로운 궁의 교육 방식인가 보군. 황 중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무의미했다. 검사는 다음 서류를 넘겼다. 좋아. 본론으로 들어가지. 3개월 전 부대 유류 창고에서 휘발유 200리터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에 대해 말해봐. 자네가 주도하고 최상병과 박일병이 협력했지. 황 중사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 일은 자신과 부하들 몇 명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 검사는 비웃음을 흘렸다. 자네 옆 천막에 있는 박일병이 방금 다 불었거든. 상관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말이야. 모든 죄를 자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려고 애쓰더군. 그 순간 황 중사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범죄가 이미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의자 위에서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편 바로 옆에 위치한 다른 천막 안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이하나는 아버지의 따뜻한 재킷을 걸친 채 여성 수사관과 마주 앉아 있었다. 이강진은 딸의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그는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하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여성 수사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하사, 많이 힘들었을 텐데 미안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천천히 말해줄 수 있겠어요? 이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과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뿌리 깊은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오늘 오후 3시경 황철규 중사는 저를 정비구역의 폐차량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점점 더 단호하고 명료해졌다. 그녀는 뛰어난 군인이었고 그녀의 기억력과 상황 설명 능력은 그 어떤 수사관보다도 정확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성희롱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황 중사가 저질러 왔던 온갖 비리들을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다. 유류 절도 사건의 전말, 부대 비품 횡령, 그리고 다른 부하 사병들에게 가해졌던 폭언과 폭행까지. 그녀의 증언은 황 중사 개인의 비리를 넘어 부대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이하나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언은 수사관들에게 완벽한 로드맵을 제공했다. 그녀가 언급한 이름과 날짜, 장소들은 즉시 다른 수사팀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을 시작으로 굳게 닫혀있던 다른 병사들의 입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3중대 전 병력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사단장이 삼성 장군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모습, 그리고 황 중사가 짐승처럼 끌려가는 광경을 목격한 그들은 깨달았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 명의 병사가 용기를 내어 황 중사의 폭행 사실을 증언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증언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저도 맞았습니다. 최 상병은 제 월급을 빼앗아 갔습니다. 김 대인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의 벽을 허물고 골마 터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쏟아내고 있었다. 이하나의 증언과 다른 병사들의 고발이 더해지자 수사의 범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황 중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 중대장 김 대위의 직무유기, 그리고 더 나아가 대대장과 연대장급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까지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즉시 중대행정반과 지휘관들의 사무실을 급습했다. 그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들을 압수했다. 그 안에서는 허위로 작성된 훈련 보고서, 조작된 물품 관리, 대장 등 부패의 증거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강진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딸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말했다. 고맙다. 딸아, 내 용기가 이 썩어빠진 곳을 정화시키는 첫걸음이 되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이하나는 아버지의 말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굴욕의 눈물이 아닌 정화의 눈물이었다. 해가 저물고 정비구역에는 임시 조명들이 환하게 켜졌다. 수사는 밤늦도록 계속되었다.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이 중대 사무실에서 나오며 추가 체포 대상자들의 명단을 보고했다. 그 명단에는 황 중사의 비리를 묵인하고 동조했던 다른 부사관들과 장교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거대한 청소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밤샘 수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필사단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하지만 부대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반 병사들조차도 부대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압박감을 느끼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특수부대원들은 여전히 주요 길목을 통제하고 있었고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이 변했음을 실감케 했다. 정비구역에 설치된 임시 지휘 천막 안에서는 밤샘 수사의 결과를 정리하는 마지막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강진 중장은 팔짱을 낀 채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수석군 검사와 수사팀장 그리고 어젯밤 소환되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사단장 오직유 소장을 비롯한 사단 지휘부가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수석군 검사가 일어나 수사 결과 보고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무감정했다. 밤샘 수사 결과. 피의자 황철규 중사를 비롯한 11명의 부대원에 대한 혐의가 대부분 입증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궁이 문란 행위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 집단을 형성하여 부대 내에서 불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넘기고 피의자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다. 황철규 중사의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 부하 강제추행, 성희롱, 폭행, 협박, 공금 횡령, 군용물 절도 등 총 14개입니다. 공범인 최영민 상병과 박지훈 일병 역시 대부분의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의 입에서 죄목들이 나열될 때마다 오 소장을 비롯한 사단 지휘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갔다. 자신들의 부대 안에서, 자신들의 눈 아래에서 이토록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보고는 계속되었다. 김현수 대위는 부하들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려 한 혐의, 그리고 상급 부대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 8명의 부사관 및 병사들, 역시 크고 작은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석검사는 보고를 마치고 서류를 덮었다. 천막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강진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실망감은 천막 안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가의 중대가, 아니 한 개의 소대가 통째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사단은 대체 뭘 하고 있었나? 그는 오 소장을 향해 말했다. 자네들은 병사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눈 감고 귀 막고 세월만 보내라고 녹을 받는 것이 아닐세. 오 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이 자리에서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강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 부대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육군 본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찌어째, 실질사단 지대대 3중대는 부대 전체가 작전 수행 능력과 군 기강을 완전히 상실한 도덕적으로 파산한 집단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오늘부로 부대 해체를 공식 명령한다. 부다의 해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오 소장은 비틀거렸다.
부대 해체는 전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거나 혹은 반란에 준하는 중죄를 저질렀을 때나 내려지는 최악의 징벌이었다. 한 개 중대의 비리 문제로 부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부대의 존재 자체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의미였다. 이강진의 선고는 계속되었다. 해체된 중대의 모든 병력은 전원타 부대로 흩어져 재배치하고 원점에서부터 복무 적격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한다. 이 부대의 부대기와 모든 관련 기록들은 육군 역사에서 영구히 삭제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싸늘한 시선으로 사단 지휘부를 둘러보았다. 둘째,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사단장 오징유 소장을 현 시간부로 직위 해제한다. 오 소장은 즉시 모든 지휘권을 부사단장에게 이양하고 육군 본부 대기 발령 상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다. 오 소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두 개의 별을 단 장군이 부하들의 비리 문제로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는 치욕. 그의 군 경력은 오늘로써 완전히 끝장났다. 마지막으로 이강진은 사건의 주범들을 향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황철규, 최영민, 박지훈, 김현수를 포함한 12명의 피의자들은 전원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단급 보통 군사법원이 아닌 육군본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직접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검찰부에 지시하겠다. 이것으로 모든 결정이 끝났다. 한 부대는 지도상에서 사라졌고 사단장은 자리에서 쫓겨났으며 범죄자들은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강진의 철퇴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상상 이상으로 무겁고 철저하게 내려졌다. 잠시 후 결박된 채 대기하고 있던 황 중사 일행에게 군 검사가 다가갔다. 검사는 그들 앞에서 방금 결정된 사항들과 그들에게 적용될 죄목들을 공식적으로 읊어주었다. 황 중사는 부대 해체와 사단장 직위 해제 소식을 듣고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 하나의 일탈이 이토록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웃음은 곧 절망적인 울음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와 그의 공범들은 군 교도소로 향하는 회색 호송체 차례로 실렸다. 그들의 군복 어깨에는 이미 계급장이 제거된 상태였다. 그들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저 죄수일 뿐이었다. 호송차의 두꺼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강진은 멀리서 딸과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급박했던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신속한 정의는 집행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긴 과정뿐이었다. 호송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부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부대의 모든 군인들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사건이 있고 나서 약 2주라는 시간이 흘렀다. 7사단은 폭풍이 휩쓸고 간 숲처럼 어색한 고요함 속에서 상처를 회복하고 있었다. 부대를 해체하고 사단장을 교체한 이강진 중장의 정역적인 조치는 군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이름은 이제 일선 부대의 병사들 사이에서 부패를 척결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정의의 심판자로 통했다. 이강진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는 남루한 민간인 복장이 아닌 어깨에 3개의 별이 빛나는 정복 차림으로 17사단을 다시 찾았다. 그는 곧바로 딸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의무대 병실로 향했다. 이하나는 외상은 없었지만 심리적 안정을 위해 며칠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군의관의 소견이 있었다. 조용한 1인실 병실에서 이하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강인해져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버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이려 했다. 이강진은 손을 저어 딸을 제지하고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한동안 부녀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이하나였다.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높은 분이셨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저 평범하고 성실한 직업 군인인 줄로만 알았다. 이강진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네가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어떤 특혜도 혹은 어떤 불이익도 받기를 원치 않았다. 너는 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군인의 길을 걷길 바랐다. 그리고 너는 실제로 그렇게 해냈지. 나는 그런 네가 늘 자랑스러웠다. 그의 말에 이하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는 언제나 같은 마음이었다. 그녀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도, 힘든 훈련을 받을 때도 늘 뒤에서 묵묵히 그녀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셨다. 다만 그 방식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거대했을 뿐이었다. 미안하다. 이강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 썩어 빠진 곳에서 네가 고통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비로서 면목이 없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군 전체를 호령하는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딸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이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와주셨잖아요.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응어리를 풀어내고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이강진은 그런 딸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한참 후 감정을 추스른 이안에게 이강진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네, 보직 변경 명령서다. 이하나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육군 본부 직할 여성 군인으로만 구성된 최정예 특수부대, 아르테미스 부대로의 전출 명령서가 들어있었다. 그곳은 실력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모든 여군들의 꿈의 부대였다. 이건 이하나가 놀라 아버지를 쳐다보자 이강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특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피해자인 너를 보호하고 네가 가진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군의 공식적인 조치다. 그곳에서는 그 누구도 너를 성별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게 될 게다. 그의 결정은 딸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배려였다.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는 이곳을 떠나 최고의 환경에서 새로운 군 생활을 시작하게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이하나는 명령서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이강진 중장 사건은 군 내부의 거대한 변화를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육군 본부에는 이강진을 총책임자로 하는 변경문화 혁신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위원회의 목표는 단 하나, 제2의 황철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 낡고 부패한 시스템을 뿌리부터 바꾸는 것이었다. 이강진은 무서운 속도로 개혁을 밀어붙였다. 먼저 지휘관의 권력을 남용한 내부 고발 묵사를 막기 위해 육군 본부 직할의 익명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제 병사들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부조리를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접수된 모든 사건은 일선 부대가 아닌 본부 감찰실에서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지휘관 연대 책임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소속 부대에서 가혹 행위나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부대의 지휘관은 사건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휘 책임을 물어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 이제 장교들은 더 이상 부하들의 문제에 나는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게 되었다. 정훈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분기별로 외부 전문 기관의 심리 상담사들이 부대를 방문하여 병사들의 정신 건강을 점검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되었다. 이강진의 개혁은 군의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다. 몇 달 후 아르테미스 부대 훈련장에서
이하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동기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고된 특수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감과 군인으로서의 긍지로 가득 찬 강인한 전사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새로운 부대의 동료들과 지휘관들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훈련장에서 보여주는 이하나의 능력과 리더십을 존중하고 신뢰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원했던 진정한 군인의 길을 걷고 있었다. 가끔 휴식 시간에 그녀는 관물대에 붙여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곤 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증언과 그것을 외면하지 않은 한 지휘관의 결단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처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군 전체에 불어닥친 정화의 바람 속에서 대한민국 군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더 나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진정한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강진 중장이 주도했던 변경문화, 혁신 정책은 군 전체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었다. 물론 모든 부조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 병사들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투명하고 신속한 신고 시스템은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이강진은 그해 가을 자신의 군 생활에 명예로운 마침표를 찍고 전역했다. 군에 바친 40년의 세월에 후회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한 명의 평범한 시민이자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로 돌아가고 싶었다. 오늘 그는 한적한 시골길을 달려 딸의 새로운 부대를 다시 찾았다. 1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가슴 졸이는 아버지가 아니었고 위병소의 병사들은 그를 깎듯이 이유하며 안내했다. 그의 방문은 부대 전체에 알려져 있었고 모두가 전설적인 백사의 방문을 영광으로 여기는 듯 했다. 그는 멀찍이 훈련장의 관람석에 앉아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하나는 이제 막 중사로 진급하여 한 팀을 이끄는 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방탄 헬멧과 위장복 차림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팀원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임무에 대한 확신과 동료들에 대한 신뢰만이 가득했다. 훈련이 끝나고 땀에 흠뻑 젖은 이하나가 환한 미소로 아버지에게 달려왔다.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1년 전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밝고 건강한 에너지로 넘실거렸다. 이강진은 딸의 늠름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 딸 훈련하는 모습 보러 왔지? 아주 훌륭한 지휘관이 다 됐더구나. 그는 흐뭇한 미소로 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부녀는 부대 내의 조용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이하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요즘 가끔 그 부대 소식을 들어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부임한 지휘관님도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변화의 한가운데를 지나온 사람처럼 말했다. 다 내 덕분이다. 이강진이 말했다. 네가 그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다. 썩은 뿌리는 더 깊이 파고들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겠지. 너는 수많은 전우들을 구한 거나 다름없어. 이하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제 편이 되어주시고 세상을 바꿔주셨잖아요. 제게는 아버지가 영웅이세요. 그녀의 고백에 이강진은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딸을 구하기 위해 싸웠지만
그 결과로 군 전체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앉아 풍경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힘을 얻고 있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그들이 딛고 선 땅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어둠을 이겨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찬란한 평화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한 아버지의 약속은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지켜졌다. 화면 전환, 나레이터의 목소리.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겉모습만으로 상대를 얕보고 자신의 작은 권력을 남용하여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기에 거리낌 없이 악행을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이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힘과 깊이를 가진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요. 진정한 힘은 직급이나 완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옳은 일을 행하려는 용기,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만약 이하나 하사였다면, 혹은 이강진 장군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처럼 정의가 승리하고 악인이 통쾌하게 심판받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속 시원하고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